안녕하세요. 4일 완성 쪽집게 예상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페이지 1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이때까지 시험에 29번 시험을 실시해서 9번 출제됐습니다. 따라서 3, 4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1번인데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목적을 보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이렇게 하면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국민재산권보호, 공공복리 이렇게 하면 X가 되겠죠. 자, 따라서 1번 문제를 보면 목적으로 명문 규정으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2번 용어의 정의는 중요한데요. 용어의 정의는 해마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그 다음에 리언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됩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다. 예,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업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 중개업이 되려면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맞는 표현이네요. 한 번만 하면 우연히 한두 번만 했다면 직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요. 3번 역시 용어의 정의 옳은 것을 했는데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되죠. 1번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따라서 1번은 외국법에 따라서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즉 미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되고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보조원에 해당되겠죠. 4번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입니다. 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안 되고요. 중개 업무는 할 수 없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보조만 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5번입니다.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실장이 즉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만약에 떼먹고 도망갔을 경우에 이것도 판례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사장인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사실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3번은 5번이 답이고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을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예,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니까. 그렇지만 이 법정지상권을 양도할 수도 있는데 양도할 때는 중개상권에 해당된다. 1번이 맞고요. 2번은 딱 한 번만 했다면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와 그 다음에 3번 외국법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가 아니고요. 4번은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했는데 법인에 소속될 수도 있고 개인 개업공개사 밑에 소속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는 할 수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다. X죠. 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 설명서 작성, 확인 설명 등은 할 수 없다. 보조원은. 따라서 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번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뒤에 공제운영위원회는 호선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항상 홀수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므로 3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했는데 중개 보수는 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주택인 경우는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되고요. 만약 제척, 배제되어야 하는데 배제를 안 시키면 스스로 회피해야 됩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6번 5번은 답 3번이죠.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협회 설립 인가 여부를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에 신설된 위원회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위원회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비교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앞에서도 했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3번 그래서 3번 틀렸죠. 연수교육은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므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고요. 그 다음에 5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경쟁적으로 여러 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형법 38조는 분리 안 해도 되는데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리해서 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 3번이죠. 문제 좋죠. 이거 3번 7일이 아니고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8번 중개 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고르면 했는데 기역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피분양자라고 하면 수분양자, 받을 숫자에서 수분양자나 분양자는 분양을 하는 사람이죠. 피분양자라고 하면 분양당한 사람이니까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즉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러나 영업용 비품, 이게 리언, 디귿은 소위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리얼은 소위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우리 중개상물인 건축물에는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국가 소유, 개인이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임목, 중개대상물입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4번 소위 대토권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중개가 있는데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하는데 이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가는 게 법조문에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며 이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가는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9번에 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이 아니고 24페이지 1번이 되겠죠. 24페이지 1번. 이제 어려운 부분은 다 했습니다. 앞에 이 총칙 부분, 즉 목적, 용어 정의, 중개대상물이 어렵습니다. 이제 24페이지에 있는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는 없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면 됩니다. 1번 틀린 것은 했는데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격증 교부는 1월 이내에 합니다. 1월인지 30일인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1월 자격증 교부는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자격증 교부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 다음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에서 1월이 많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신청 1월 이내에 합니다. 그 다음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합니다. 선매자 지정받고 나면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역시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 1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자격 취소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3년간.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 예,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조금 이따 교부한 시도지사는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자격증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요.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하고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 3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자격증 재교부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7일 이내 반납. 자격증 미반납 과태료.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하려면 청문해야 되죠. 자격 취소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할 때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교부부터 자격증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는 모두 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행령 2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 통보받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따라야 됩니다. 그 외에는 따라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장관이 직접 출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사후에 거치는 게 아니라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니은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D것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D것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교부한다 했는데 장관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 재교부 모두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틀린 것인데 1번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잘 모르면 이런 것은 정답으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2번, 등록정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즉 등록관청이 교부를 하죠. 물론 이때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제주도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이 해당이 됩니다. 3번,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 했는데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하는데 등록증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죠.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5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것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게 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수수료 내는 게 응시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는데 이건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고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재교부, 이거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그 다음에 처음에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죠.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되죠. 처음에 학교 가면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줄여서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수수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결격사유, 등록 및 결격사유입니다. 25페이지 1번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인데요. 자, 먼저 1번은 100제곱미터 이상 사무소 확보해야 된다 했는데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갖춰야 될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개업하려면 미리 받는 것은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고요.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그래서 예방교육 받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개업하려면.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때문에 X, 2번은 예방교육 때문에 X, 그 다음에 4번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4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5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2분의 1 틀렸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6페이지 2번입니다. 2번 정답이 5번인데요.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맞는 말인데요. 이중 등록 등을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중 등록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 임시중개시설물은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중지급이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등록을 하면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을 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중지급은 개인인 경우에는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적법행위고 법인인 경우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6가지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중이라는 말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데 따라서 2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중등록, 이중등록은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아니든 바뀌든 다 안 되겠죠. 자, 다음은 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이네요. 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2년 틀렸고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3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상법상 회사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예, 실무교육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지 않거나 1년 안에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3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4번도 좀 신선한 문제죠. 최근에 다 개정된 문제입니다. 실무교육도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진은 2번, 3번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사진 1장, 3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사진 2매를 제출해야 되고요. 4번 인장 등록, 고용신고 모두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5번, 4번의 정답 5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등록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포함이라고 해서 디귿은 X고요. 리얼은 모든 임원이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3분의 1만 받아야 된다. X.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3년 동안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예기간 끝나면 등록할 수 있고요. 2번 배임죄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2년이라고 해서 X네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다 모두 3년 미경과자가 결격사유입니다. 2번 2년이 아니고 3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네, 이중 등록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소속관계사가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인 해산한 경우도 등록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1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집행 종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금고, 금고, 징역, 이건 위법제법 아니고 위법제법 안 가리고 다 결격사유죠. 3년 지나야 되는데 경과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기간 중에도 결격사유고요. 4번이 정답이네요. 5번은 업무정지기간 중이고요. 자, 4번이 정답인데 원래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원래는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예외가 3가지가 있습니다. 예외가 첫 번째 개인 사망,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결격사유,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사망 해산되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고요. 결격사유는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이면 3년 안 지나도 등록기준만 갖추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따라서 정답 4번이고 29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무소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 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2번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 간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소위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등록간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등록간청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